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하면서 서쪽으로 지는 커다란 보름달을 보았습니다. 정말 쟁반같이 둥근 달이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더군요. 지난 주말 갈등의 연속인 최근 우리 사회에 모처럼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5.18 망원 파문과 관련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SNS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권 시장은 광주 시민에 대한 저의 사과와 위로는 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달빛 동맹의 파트너인 대구시장으로서 공적인 것이고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해주었다면서 두 도시의 달빛 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본도 이 같은 분위기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상식적 의사표현에 대해서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구벌과 빛고울 두 도시의 달빛 동맹 정신이 국내 정가와 한일 외교가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과 미국 실무진들이 베트남 하노이로 속속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니얼 월시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난 15일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네네. 그 다음 날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제 도착을 했고요. 두 사람은 지금 의전 실무협상 담당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하고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의 경우에도 20일 정도의 하노이에서 의제와 관련한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합의문안 작성에 주력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김 위원장이 25일 베트남에 먼저 도착해서 웅위에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빈 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이런 속에서 또 아베 총리가 미국 정부로부터 비공식으로 의뢰를 받아서 지난 가을께 노벨상 관계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 예, 이런 보도도 또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또 멋진 장면 연출하면 올해는 잘하면 수상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그 평화상 후보자로 계속 언급되고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보하실 의향도 좀 내비치기도 했었죠. 세 말입니다. 네. 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이게 뭐 좀 불편한 부분이 있나 봐요. 미터기 문제 때문에. 예, 지난 16일 요금을 인상하긴 했는데 미터기를 아직 고치질 못했다는 겁니다. 네네. 이게 기계식이어서 그 일일이 찾아가서 다 이렇게 고쳐야 하나 봐요. 그런데 개인 택시, 법인 택시 다 합쳐서 7만 2천여 대나 된다요. 네네. 수리 비용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터기 업계 쪽에서는 뭐 한 대당 7만 7천 원 수리비를 처음에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근데 그쪽에서 좀 서울 개인 택시 조합 이쪽에서 이거 너무 비싸다 하니까 지금 대당 5만 5천 원에서 6만 100원 사이에서 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라 그럽니다. 서울시는 이미 대안으로 지난해부터 정부에 M미터기 도입을 요청을 했다 그래요. 예. 업계도 이걸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계식만 규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규제를 풀어달라. 규제 샌드박스 대상 지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네. 포함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예. 당분간은 그래서 택시기사가 요금 조견표를 보고 추가 입력을 해야 이제 가능한 네네. 수동식 시스템인데요. IT 강국, 규제 샌드박스 이런 표현이 좀 무색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학업 현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OECD 국가 가운데 노동 시간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그러는데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 시간도 많다 이렇게 얘기할 모양이죠. 학업 시간이 좀 사실은 과도하죠. 네네. 예. 예, 최근에 이제 국내 청소년들이 한 3년 정도의 설문조사 토론을 이제 토대로 해서 네. 아동 보고서를 작성을 했답니다. 직접.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을 했더니 그쪽에서 스위스로 좀 와달라. 예. 스위스 제네바로 이제 초청을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학생들이 갔고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어른들 일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공부한다. 공감이 확 되지 않습니까? 예, 글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정부가 유엔에 제출했던 보고서도 조목조목 또 반박을 했다 그래요. 선행학습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교육 불가피하다. 정부가 사교육 절감 효과로 내세운 EBS 강의 이거 학교 내신 준비에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절반 이상이다. 네네. 예. 이런 반박도 또 했다 그러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오는 9월 본회의에 참석할 우리 정부의 권고사항을 전달한답니다. 예. 그리고 5년 뒤 이행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네. 우리 청소년들이 지난해에는 사실은 그 학교 미투 운동 보고서를 또 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정부보다도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자신들의 그 입장을 전달하는 것에 아주 활동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원 문제가 이게 잘 안 풀리고 결국엔 소송전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에 이제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해서 녹지국제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이제 내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이 이거 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이 위법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네네. 지난 14일에 제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럽니다. 녹지병원은 의료법에 따라서 3개월 내 그러니까 3월 4일부터 진료를 개시해야 합니다. 예. 이때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서 허가를 아예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 상황은 굉장히 좀 나쁜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원이 지연이 되면서 이미 채용한 필수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이 또 그만둔 상태고, 네네. 또 소송 절차에까지 이제 들어가고 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건데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합의가 좀 안 이루어진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네. 지금 뭐 반대 여론도 많지 않습니까? 의료 공공성을 이제 해친다. 뭐 이제 이런 거로 해서 애초부터 이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돼야 했다라는 지적도 좀 없잖아 있는 상황인데요. 예. 대한민국 제1호 투자개방형 병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미국을 찾았던 여야 5당 지도부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많은 분들이 그 현지에 가서 느꼈을 내용이 뭘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직접 가서 어떠한 부분을 가장 크게 느끼고 확인하고 오셨는지요? 미국 의회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네. 그래서 방미 의원단과 직접 소통을 한 것이 의미가 크지요. 그리고 예. 한국 국민의 목소리,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함께 갔으니까 한국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토론을 한 의미가 있죠.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비판적입니까? 여전히 아니면은 나름 희망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던가요? 이도 그러니까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크게 나뉩니다. 네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은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 그런데 지금 미국 하원을 장악했거든요. 네네. 미국의 민주당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국내 정책, 국외 정책 하지 예. 않고 그 연장에서 북미 대화도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쇼를 하고 있다, 알맹이가 없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민주당 말씀하셔서 여쭤보자면요.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믿음 없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진짜 의도가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 해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 대표께서도 현장에 계셨는지요? 네, 같이 1시간 20분 동안 토론을 하면서 그 펠로시 의장이 제기한 의구심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제 입장을 제기를 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토론 끝마무리에 펠로시 의장이 자신은 여전히 옵티미스틱하지 않다, 네. 긍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호프풀하다, 하게 됐다.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보게 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 토론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남한의 무장 해제가 목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70년 동안 적대 관계인 미국과 북한, 그런데 베트남에서 지금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베트남의 장소성, 그 역사성에 비춰보면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한 적이었는데 예. 결국 그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한 증거 아니냐. 지금 베트남은 미국의 친구를 넘어서서 친미국가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지도자는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적이었던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친구 관계로 바뀐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거다 하는 쪽에 초점을 두어서 토론을 한 겁니다. 그런 요지의 발언을 직접 대표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전했고 네네. 특히 같이 동석한 MD 김 이제 그 한국계 하원의원이죠. 네네. 435명의 하원의원 중에 아주 귀한 천재입니다. 20년 만에 이제 한국계 하원의원이 나왔는데, 네네. 이제 이분도 펠로시 의장과 토론에 말미에 이제 함께 참석을 해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있지 또 북한도 말만 한 거지 증거가 없다, 에비던스가 없지 않느냐라는 예. 강한 회의를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반론을 해줬습니다. 네네. 이번 2차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이 바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증거라면 지난 협상 테이블이 열리고 나서 지난 400일 동안 핵실험이 없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 이것이 증거다. 그 다음에 지난 9월달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에 있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장과 그 엔진 시험장을 미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참관하는 가운데 폐기하겠다고 네. 했지 않느냐. 확실한 증거 아니냐. 그 다음에 영변 핵 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 미국이 해제를 한다면 조건이 붙어 있지만 제재를 한다면 이것을 영국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 영변 핵시설은 300개가 넘는 여러 가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핵 능력에 북한이 갖고 있는 능력의 80%에 해당한다. 네. 이것을 없애겠다면 그러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아니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반론은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미국과 북한이 적이 아니라 우박이 되는 것이다라는 요지의 발언 또
반대쪽의 입장으로 읽혀지는 북한 비핵화가 난제 중에 난제가 됐다. 이런 유지의 발언을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북 시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미국 의회 측에 전달을 한다는 것, 보여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봤을 때 남쪽의 상황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도 다르지 않느냐 또 이런 인식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 자유한국당은 아무래도 입장이 다르죠. 이번 방미단중에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네네. 14명 중에 4분이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성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이 가장 많은 핵실험, 가장 많은 미사일 발사, 가장 많은 핵물질 확보, 핵 위협이 100배, 1000배로 커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무능했던 정부고 아무런 해결 노력도 하지 않고 오로지 대결, 압박밖에 없었던 무능한 과거에 대해서 핵 문제를 키운 데 대해서 우선 사과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안 될 거다라고 회의론만 발신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나 미국 의원 하원 그 외교위원장과의 토론 때는 미국 의회에서 무려 14명의 의원이 참석했어요. 예. 아마 한미 의원 외교 그 사상 최대 의원단이 함께 참석.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종전선언이라든지 뭐 미군 철수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거기에 반대한다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읽혔느냐면은 한국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주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같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 스티븐 비건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북 관계가 남북 관계와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남북 관계만 그렇게 빨리 가느냐 뭐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물론 그 문제가 다뤄진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도착한 첫날 네네. 국무부의 설리건 부장관과 이제 비건 특별대표 바로 평양에서 돌아와서 맨 먼저 만난 이제 손님이죠. 본인 얘기가 아직 대통령에게도 장관에게도 보고와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어쨌든 협상의 맨 전선에 서 있는 협상 대표로서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네네. 그 과정 주제 중에 남북 관계가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 격차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좋아졌다. 그리고 남북 관계 발전을 지지한다.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삐걱대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예. 그 남북관계 언급할 때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평가하고 또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문재인 네네.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김정은 사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가장 부족한 게 신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나를 믿고 남쪽을 믿고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에 나서라 하고 촉구하고 설득할 수 있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국을 믿고 또 나를 믿고 과감하게 좀 상응 조치에 대해서 줄 것을 줘라라고 촉구하고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 역할을 지금 또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연결한 김에 국내 정치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5.18 망언 문제가 참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재추천을 요구했는데도 변경할 이유 없다.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을 또 보였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자유한국당은 추천권을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5.18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50 신군부의 계승 정당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의 50 쿠데타 세력과 절연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 계승 정당이라는 그런 부분을 드러낸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물론 현실 정치 세력이니까 그런 추천권을 갖는 건 맞지만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5.18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그렇고 위원 추천권을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당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뭐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지난 주말에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SNS를 통해서 지금 잘못된 한국당의 입장을 좀 따끔하게 지적도 하고 그랬거든요. 광주시장에게 네.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도요. 그럼 한국당 내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왜 한국당이 굳이 이 같은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당내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그걸 이용하려 한다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네네. 그러나 5.18에 대한 정체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5.18이 벌어진다고 보면 국가학살 범죄잖아요. 시민학살. 그거를 용인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태극기 부대라는 존재가 있지만 그러나 상식을 가진 건전한 시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지요. 오죽하면 나치는 지금 나치를 찬양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 나치의 이런 문양을 차고 다닌다든지 네네. 따라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그런 5.18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또 이걸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거를 금지하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극기 부대 언급하셨는데 결국엔 한국당이 지금 태극기 부대의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태극기 부대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지요. 태극기 부대도 물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 우리 사회가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그분들도 국민입니다만은. 네네. 그러나 저는 이 역사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퇴행성 증상을 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야죠. 예. 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에 대한 윤리 회부, 징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손혜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징계안도 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전혀 다른 문제죠. 네네. 다른 문제인데 이제 물타기일 텐데요. 손혜원 의원 문제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5.18 문제를 물타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 참으로 궁금한 사안이죠. HTTP 차단.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연결해서 HTTP 차단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 하나 HTTPS가 붙습니다.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한 24만 명 정도가 동의합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한 달 정도까지 이 동의 글이 올라오게 되면 말이죠. 10만 명,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벌써 24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이 차단 조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보보안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 내용과 논란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HTTPS 이 구분 이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게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려면 뭐 여러 가지 뭐 그림도 있어야 되고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써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놨고요. 예.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를 걸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일단 전화번호부에서 내가 전화 걸려는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을 하죠. 네네.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교환원이 이제 전화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예. 그럼 세 번째로 그 연결된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되죠. 네네. 일반적으로 정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은 전화번호부 탐색 과정, 그러니까 맨 첫 번째에 내가 연락할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 전화번호 자체를 삭제하거나 네. 아니면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있는 곳으로 연결하려면 차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네네. 이것이 이제 과거에 해오던 방식이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차단을 하니까 네티즌들이 이제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HTTPS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차단을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걸 네. 이용하면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하는 그 단계에서 어떤 번호로 전화가 연결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걸 또 막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좀 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번에 뭐 SNI 필터링 네네. 또는 HTTPS 차단 기술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다, 사생활 침해다 이런 이슈가 지금 불거지는 것이군요.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사실 기술적인 원리에서 보면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잘못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이전의 기술들도 우리가 보통 ISP 업체라고 그러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네. 뭐 SK 브로드밴드, 뭐 예. KT, 뭐 LG U+ 이런 기업들이요. 그런 ISP 업체들은 사용자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가 이런 파일들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SNI 필터링 기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기술을 이용하면 과거에는 못했는데 새롭게 정부가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한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것은 편지 겉봉을 보는 것이지 그 내용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없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우리가 이번에 SNI 필터링 얘기가 나오면서 패킷 감청, 도감청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아까 제가 이제 전화 거는 걸 예로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전화번호부에서 전화번호를 찾고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하고 네. 그다음에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패킷 감청, 도감청은 통화 단계에서 내용을 직접적으로 듣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건 그런 기술은 아니고요. 실제로 전화를 어디다 연결시키는가, 네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가를 가지고 차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패킷 도감청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이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공익과 관련됐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익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네네. 사실은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인데 왜 그걸 정부가 차단하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있어서는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안전벨트 의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듯이 인터넷을 적절히 규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네네. 한쪽에서는 이건 자율공간이니까 제재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녀를 둔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 이렇게 높고 애들이 벌써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갖고 있는데 네네.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네네. 사실은 딱히 정답은 없어 보이고요. 네. 다만 아쉬운 건 정부가 이런 인터넷같이 민감한 공간에 대한 정책을 정할 때는
충분히 알기 쉽게 설명하고 또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네네. 이번에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이른 아침 그 업데이트된 기사들을 보니까요. 그 일본의 그 반응이 나왔는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성인물을 차단한다면서 정부의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 한국은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 점점 규제가 진행되고 억압도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한국은 밉지만 이런 것은 네티즌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분노한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제외하고는 사실은 인터넷상의 어떤 테러 조직, 그러니까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정보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선진국의 경우에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란 동영상이 요새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첨언을 하면 사실은 이러한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미 해왔었거든요. 네네. SNI 필터링이란 이번에 나온 기술 때문에 규제가 새로이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과거에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규제를 좀 없애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는 이미 과거부터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정부가 직접 차단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직접적인 차단은 ISP 업체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블랙리스트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여야 추천 9명의 심의위원들이 합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과정이 있어서 좀 더 투명성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가운데는 속칭 이른바 바바리맨 때문에 바바리 코트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론 이해하기 쉽게 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일 텐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이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답은 없다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정답이 딱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보시면 한 달 전만 해도 뭐 텀블러라는 SNS 사이트에 음란물이 넘쳐난다. 정부가 손 놓고 있다라고 그러고 그 언론에서는 정부를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었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런 인터넷과 관련한 건 사람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좀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네네.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뭐라 그러고 예, 뭐 예. 하려고 그러면 또 사찰한다고 뭐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양쪽 의견을 다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교수님께 보면은 이 인터넷상의 도로를 차단한다고 했을 때 차단한다고 차가 다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회로가 개발이 될 거고 또 차단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세금 낭비만 할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뭐 SNI 필터링 기술 얘기는 하지만 이런 기술은 이미 옛날부터 나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우회하는 방법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널리 보급화가 안 됐을 뿐이죠. 예. 그래서 정부가 이 대책을 내놨지만 이거 아마 또 금방 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거 뭐 이 대책도 안 나오는 거를 계속 이렇게 세금 낭비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외국에서도 하는 것은 인터넷에 강제적으로 어떤 걸 규제하려기보다는 자정 문화를 만들려는 겁니다. 예. 네티즌들이 스스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자정 문화에 기대기보다는 정부의 관여가 좀 빠른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고 또 이런 어떤 음란물 차단과 관련해서는 VIP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자정 문화를 만드는 데는 조금 소홀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모범적인 해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외국 같은 경우 뭐 단순히 미국만 하더라도 네네. 어떤 성적인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차단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제 어떤 의욕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차단하는 경우는 뭐 IS 같은 테러 단체가 어떤 뭐 테러 단원 모집 공고를 냈다거나 네네.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차단을 하지 어떤 성적인 컨텐츠로 관련해서 차단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 미국은 일단은 인터넷의 자정 문화에 먼저 맡기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지 조언을 좀 주십시오. 이게 제가 정부에다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을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근데 그 보도자료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네네. 그런 다음에 오해가 생기면 또 후속 자료를 계속 내거든요. 근데 이미 여론은 되게 안 좋아졌죠.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낼 때는 일단 충분히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한 다음에 동의를 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과 관련한 건 특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론에서도 어떤 이중적인 잣대로 어떤 걸 평가할 것이 아니고 좀 한 방향으로 정부가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를 좀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론에서도 너무 예를 들어 뭐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는 손 놓고 있다. 또 관여하면 뭐 규제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정부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될지를 좀 난감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승주 고려대 교수였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3부는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